등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되겠습니다. 아울러 발표와 관련된 질의응답은 제3부 종합토론에서 진행될 예정이오니 궁금한 내용은 메모해 두셨다가 종합토론 시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립순천대학교 이종수 교수님께서 기후위기 시대의 세계유산 서남사 보존과 활용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실 건데요. 이종수 교수님은 국립순천대학교 사학과 교수님이십니다. 전현직 문화유산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셨고요. 또 세계유산 보존과 활용 방안을 꾸준히 제시해 오셨습니다.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소개받은 순천대 사학과에 있는 이종수라고 합니다. 오늘 이런 이제 그 세계유산 보존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보존을 위한 어떤 축제의장에 발표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불교사가 전공입니다. 이제 한국 불교사가 전공이다 보니까 순천의 세계유산으로서 이제 서남사가 있고 또 이 서남사에 대해서 이제 제가 발표를 맡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서남사와 관련해서 이제 제가 순천에 있다 보니까 뭐 여러 차례 이제 뭐 이런저런 이제 발표할 기회가 이제 있었고 오늘 이제 뭐 기존에 했던 발표에서 뭐 크게 이렇게 이제 벗어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이런 세계유산 축전의 어떤 그런 기회를 맞이해서 또 보존과 활용이라고 하는 이런 측면 거기다가 기후위기 시대라고 하는 이런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서남사를 보존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기후 위기 시대에 지금 여러 이제 문화유산들이 이제 특히 이제 불교 유산은 주로 이제 산에 많이 산사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산사에 있다 보니까 산불 피해를 굉장히 이제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산불이 예전에 비해서 이제 잦아지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규모가 이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실수로 인해서 일어나는 산불도 있지만 기후 그 실수로 어떤 불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이제 어떤 기후적인 변화에 따라서 그 불이 이제 더 커지는 양상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고요. 거기다가 또 근래에는 이제 집중폭우로 인해서 산사태가 많이 일어나는데 이제 그런 산사태로 인해서 사찰들 피해들이 이제 또 늘어나고 있는 이런 이제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산불인데요.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5년에 산불이 일어나서 강원도 양양에 있던 낙산사가 거의 전소되다시피 했습니다. 당시 4월 달에 이제 하루 이틀 정도 난 그 화재로 인해서 뭐 그 인근에 뭐 산은 물론이고 낙산사가 순식간에 이제 다 불에 탔죠. 예, 지금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런 그 불이 일어났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이 낙산사를 나중에 이제 복원을 했습니다. 이제 복원을 해서 이제 당시 정부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가 합심해가지고 한 5년 정도 공사를 해서 복원을 이렇게 이제 했고 지금 현재 국가사적으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그 옛날만은 못하겠죠. 그 옛날에 지금 이제 보시는 이 화면이 이제 낙산사 화재로 이제 다 전소된 거고 지금 이제 복원한 상태입니다만 아마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 낙산사 그때 화재 때 이제 그 불이 나가지고 종각에 있던 종이 이렇게 떨어지는 그 모습을 아마 보신 그 기억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네, 자 그때 이제 이 화면이죠. 그때 이제 거의 뭐 동영상으로 이렇게 이제 종이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이제 기억도 나는데요. 자, 이제 낙산사도 이제 그랬지만 올해 아마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올해 이제 경상도 지역의 의성, 이제 안동, 청송 이 지역에 이제 불이 아주 큰 불이 이제 났었습니다. 그때 이제 뭐 성묘객이 불을 잘못 관리해서 이제 불이 이제 크게 확산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이제 많은 피해가 있었고 또 한
6명 정도 사망이 이를 정도로 이제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고운사 아까 전에 이제 기조 강연하신 선생님께서도 이제 그 보여주셨습니다만 이제 고운사가 거의 전소가 됐습니다. 고운사는 1000년이 넘는 사찰이거든요. 이제 서남사와 그 창건 시기가 뭐 비슷할 정도로 1000년이 넘는 그런 고찰인데도 이제 완전히 이렇게 이제 파괴가 됐습니다. 이제 사진 아마 많이들 보셨을 텐데 굉장히 이제 상징적인 그런 이제 사진이었습니다. 자, 이제 서남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서남사, 당연히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존할 건가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서남사에 대해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뭐 서남사가 이제 어떤 사찰인지 좀 알고, 그리고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이런 이제 순서로 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서남사에 대해서 이제 좀 간략히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 이후에 이제 발표하시는 분들께서도 세계유산을 어떻게 이제 보존할 것인가, 특히 원래 큰 화재가 나다 보니까 화재와 관련해서 이제 또 이런 발표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서남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세계유산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서남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또 우리 전통산사라고 하는 입장에서 서남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의 이제 사찰들은 대부분 이제 산에 있고요. 이 이제 그래서 산사라 그러죠. 이제 산사라고 하는데, 이 산사들은 이제 뭐 상당수는 이제 짧게는 수백 년, 길게는 뭐 1000년 이상의 그런 이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사에서는 지금도 스님들이 중심이 돼서 하나의 수행 공간 또는 신앙 공간으로서 그 산사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 산사는 이제 크게 한 3가지 정도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적인 유구성을 가지고 있다. 길게는 이제 삼국시대부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산지에서 그 수행, 신앙을 이어왔다고 하는 그런 이제 측면이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자연 친화적 그런 공간을 구성했다. 즉 이제 자연을 훼손시키기보다는 있는 자연을 활용해서 그곳에 이제 어떤 그 주거 공간을 만들고 또 수행 공간을 만들고 신앙 공간을 만들어서 이 사찰을 운영해 왔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조화의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신앙과 문화의 공간으로서 스님들뿐만 아니라 옛날에는 이제 그 귀족 양반으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신앙의 공간으로서 이 산사를 함께 유지 경영해 왔다, 이런 측면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 전통의 산사 중에서도 특히 이제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사찰이 우리 순천 서남사를 비롯해서 해남 대흥사, 영주 부석사, 안동 봉정사, 그리고 양산 통도사, 공주 마곡사, 보원 법주사, 이렇게 이제 7개 사찰이 세계유산,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전통 사찰로서 이제 뭐 다 아시는 아주 훌륭한 사찰들이 많이 있지만, 특히 이제 이 7개 사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가장 큰 이유는 그 조선 시대로부터 쭉 이제 그 이전부터 내려와서 조선 시대를 거치면서 내려오는 여러 문화유산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고, 거기에서 살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스님들의 어떤 그 수행 풍토가 비교적 잘 유지되어 오고 있는 이 7개의 사찰을 특별히 뽑아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서남사는 1000년이 넘는 역사를 이어오면서 여러 차례 이제 중창이 되죠. 이제 그 기록을 보게 되면은 이제 조선 시대 때도 그렇고 이제 그 이전에도 그렇고 이제 그 화재가 역시 항상 문제였습니다. 대부분의 그 산사들의 기록을 보면 화재로 인해서 여러 정각들이 불타서 다시 중창하고, 또 화재가 나서 또 중창하고, 이런 이제 과정을 굉장히 많이 거치는데, 예전에는 이제 주로 우리가 이제 불을 이제 나무를 해서 불을 지펴서 거기에서 이제 밥을 해 먹고 반찬을 해 먹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화재에 이제 취약했는데, 오늘날은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만, 외부의 화재가 산사를 덮칠 염려가 현재로서는 많이 있는 그런 상태죠.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기후 변화하고도 이제 연관이 많은 것 같습니다만.
이 서남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근래에는 이제 여순 사건, 1948년의 여순 사건, 또 한국 전쟁 때 피해를 입었고,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올라가면은 정유재란 때, 임진왜란 그 이제 정유년에 이제 이쪽 일본군이 호남 지역을 들어왔지 않습니까? 정유재란 때 한번 또 소실이 돼서 이제 중창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크게는 근래에는 금방 말씀드린 여순 사건, 또 한국 전쟁 이런 이제 사건을 통해서 훼손이 됐다가 다시 중창한 그런 이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보시는 화면은 이제 전체 서남사 모습이고요. 이거는 이제 평면도니까 넘어가고요. 자, 간략하게 이제 한 10분 정도 서남사의 역사 또는 문화유산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서남사는 이제 아도화상 창건설,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제 성각국사 도선 창건설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되지만 혹시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아도화상은 6세기경의 인물이고요. 도선, 이제 우리 흔히 도선국사라고 합니다만 정확하게는 성각국사 도선입니다. 국사라고 하는 호칭은 국가에서 내려주는 호칭인데, 국가에서 내려주는 도선 스님의 그 국사 호칭은 선각이고, 도선은 이제 법명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선각국사 도선입니다만, 보통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도선국사라고 많이 하죠. 이제 정확한 개념은 아닙니다. 아무튼 이 아도화상이 6세기에 창건했다라고 해서, 네, 그 이제 서남사를 가시면 일주문 뒤에 여기 이제 이상한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이제 정자가 아니기 때문에 읽기가 좀 어려우실 텐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읽거든요. 이제 고, 옛날 고자고요. 이제 청량산 해천사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아도화상이 처음 서남사를 창건할 때 사찰 명칭이 해천사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전해오는 겁니다. 뭐 실제로 그랬는지는 이제 우리가 알 수는 없겠죠. 이제 기록이 그렇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성각구사 도선 창건설은 1704년에 서남사 유적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창건설이 엇갈리는데, 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아도화상 창건설은 거의 뭐 가능성이 없다고 봐지고요. 성각국사 도선 창건설이 그나마 실제에 가깝다. 물론 도선이 창건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합니다만, 그래도 둘 중에 한 명을 꼽으라고 하면 성각국사 도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창은 서남사의 중창은 대각국사 의천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고려시대 때 대각국사 의천이 서남사를 중창했다 이렇게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데, 물론 대각국사 의천 스님이 서남사에 머물면서 서남사를 중창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서남사에 갔더니 여러 가지로 이제 지원할 만하다 해서 이제 자금을 지원해주고 아마 잠깐 머물다가 가신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입니다. 어쨌든 대각국사 의천 스님의 발언으로 중창을 했고, 그와 관련된 기록이 이제 중창건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중창건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서남사에 남아 있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글자가 있는데, 이런 글자라든가 이 그림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이제 조선 시대 때 새롭게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만, 그 당시의 상황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 때 중창이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선시대 때 정유재란 때 일본군이 이제 쳐들어오면서 서남사뿐만 아니라 이 일대 사찰들 대부분이 아주 큰 피해를 입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구리에 있는 화엄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각황전이 있던 자리에 장육전이라고 하는 그 석조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건물도 이제 다 파괴가 되고, 송광사도 이제 큰 피해를 입고 서남사도 이제 큰 피해를 입어서 정유재란 이제 일본군이 물러나고 나서 각 사찰마다 이제 중창을 하게 되는데, 서남사 역시 중창을 이제 하는데요. 가장 큰 중창은 그로부터 이제 정유재란이 일어나고 나서 거의 뭐 100년 정도 지나서 호암당 약휴라고 하는 스님이 주석을 하면서 큰 불사를 일으켜서 오늘날 서남사의 골격을 이루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약휴 스님이 불사
참사를 이제 주도를 했고 이때 이제 그 회항을 하면서 최평윤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어떤 그 문장가에게 글을 받아서 서남사 중수비를 이제 세웁니다. 이제 어떤 기록들에 보면은 당시 서남사에 상주했던 성녀가 250명, 법당이 이제 8위 등 여러 이제 건물들이 이렇게 이제 많이 있었고 산내 암자가 13곳 등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1823년에 또 화재가 나서 이제 대웅전이라든지 여러 이제 몇몇 정각들을 새로 지었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날 서남사에 현재 있는 대웅전 같은 경우 물론 이제 보물입니다만 이 1823년 그 화재 이후에 이제 새로 지은 건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이 이제 호암대사 약휴의 진영입니다. 이 진영 이제 좀 이따가 또 보여드릴 텐데요. 이제 지금 그 서남사에 있는 성보유산이 총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한 2,600여 점 정도 됩니다. 2,600여 점 정도 되는데 국가문화유산이 16점, 시도문화유산이 11점 이 정도 이제 되고요. 그 중에 이제 보물이 14점 등등 해서 이제 이렇게 지방 유형 문화유산이 7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 여기가 이제 서남사의 성보 박물관인데 나중에 또 말씀드릴 것 같긴 한데 이제 이 성보 박물관들 지금 문을 잠궈 놓은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아마 지금 여러분들 가시면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 이유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제 보물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성선교 호암당 약휴 스님이 이제 건설한 지금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일단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이 아치형의 이 성선교는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 한국 전쟁 때 좀 많이 파괴가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남아 있는 몇 군데가 있는데 이제 대부분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대웅전 앞에 있는 3층 석탑인데 이 3층 석탑이 남할 여초 그러니까 이제 신라말 고려 초의 양식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석탑을 통해서 대략 이제 도선 스님이 살았던 그 시기하고 어느 정도 맞기 때문에 이 서남사의 창건 시기가 이제 대략 9세기에서 10세기 이 정도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금방 보신 그 3층 석탑에서 나온 사리장원구입니다. 사리장원구라고 하는 것은 석탑이라고 하는 것, 근데 탑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무덤이라는 뜻이고 그 무덤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원래는 부처님인데 부처님의 어떤 유고를 무한정 만들어서 이제 모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용기를 만들고 이 용기 안에 어떤 사리로 볼 수 있는 뭔가 이제 구슬 같은 거라든가 또는 이제 그 경전들 아주 작게 이제 세 필로 적은 그런 경전들 넣는다든지 하는데 이런 사리장원구가 그 안에서 나왔습니다. 다 이제 보물로 지정이 돼 있죠. 대웅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나중에 19세기에 이제 새로 지은 그런 이제 건물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물 중에서 이제 그 서남사에 괴불탱이 있습니다. 이 괴불탱은 길이가 12m가 넘습니다. 이 괴불은 전국적으로 한 100여 점 정도 있고 이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외에는 없는 형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독특하기도 하고요. 조선시대 때 주로 이제 그 법당 앞에다가 이렇게 내걸고 의식을 한 그런 이제 불화입니다. 조선시대 때 이제 사람들은 이제 숭욕부이라 그래서 절에 많이 안 온 것으로 잘 이렇게 알고 계신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한번 법회를 열면 수백 명, 많게는 1000명 이상 이렇게 이제 모여서 법회를 했기 때문에 이때 이제 그 법당 안에 다 못 들어가니까 야외에다가 이렇게 이제 불화를 걸어서 법회를 했습니다.
자, 이 33조사도인데요. 이제 불교에서는 부처님으로부터 해서 이제 달마, 그 다음에 육조 해능에 이르기까지 이제 조사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걸 그림으로 그린 거고, 뭐 지금, 자세히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쭉쭉 넘기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여러 이제 그 보물들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이 진영이 이제 여기 나오죠. 성각국사 도선 진영인데, 이 진영 같은 경우는 이제 19세기 초에 그린 그림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진영 중에서는 시기가 오래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금방 의천 대각국사 의천 진영 이제 역시 똑같은 시기에 금방 보신 성각국사 도선 진영하고 이제 같은 시기에 그렸고, 또 이제 동종, 예, 자 이런 그냥 쭉 보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국가민속문화재 중에서 이제 가사들이 있는데, 이 가사가 뭐 전해지는 말로는 대각국사 의천의 가사라고 하지만 뭐 그렇게 믿지는 않고요. 어쨌든 그 어떤 모양이라든지 직조의 어떤 그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시기가 올라가기 때문에 의천의 가사는 아니다 하더라도 시기가 올라가기 때문에 국가유산으로 현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타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뭐 선안면은 워낙 잘 아실 거니까요. 그 다음에 시도 유형문화재 뭐 팔상전, 그 다음에 원통전. 자, 이 원통전은 이제 조금 특이하게 건물이 생겨서 이제 이쪽 지역의 어떤 형태로 전라도 지역의 형태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수비가 앞서 제가 이제 호암당 약효 스님이 중수할 때 채평윤의 글을 받아서 이제 중수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수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건물들. 그 다음에 이제 이 금동 관음보살 자상은 이제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대략 이제 14, 15세기로 추정을 합니다만 형태가 이제 라마교적인 영향적인 이제 고려시대 이제 원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만든 그런 라마교적인 그런 이제 영향을 받은 그 불상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주목되고 있는 이제 보물로까지는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보물급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향로고요. 예. 자,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사실 뭐 이런 거는 다들 많이 보시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지금부터인데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한 5분 이내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성보박물관 앞서 보여드린 그 성보박물관 안에 많은 문화유산들이 있는데 지금 2011년 이후로 이제 폐쇄가 됐습니다. 그게 이제 아침에 개회식 할 때 이제 시장님이 잠깐 언급을 하신 내용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문제 때문에 지금 폐쇄가 돼 있는 측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성보박물관이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아요. 안에 이제 밑에 수장고는 그래도 이제 온습도가 유지되고는 있습니다만 보관 상태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 성보박물관을 새로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 지을 필요가 있다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모두가 동의를 해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뭐 서로 동의가 되는데 아쉽게도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지금 그 새로 짓지는 못하고 있는데 뭐 여기 관계자가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아무튼 좀 빨리 새롭게 성보박물관이 지어질 필요가 있고 그래서 중요한 문화유산들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당장 이제 뭐 송광사하고 비교해 보더라도 물론 이제 지정 유산 자체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제 거의 한 몇 배입니까? 뭐 열 몇 배 이제 이상 10배는 아니고 아니지 7배인가요? 한 그 정도 차이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새로 지은 송광사의 이제 성보박물관입니다. 뭐 사진만 봐가지고는 잘 안 들어오시겠지만 아무튼 송광사는 이렇게 이제 잘 지어놨는데
바로 산 너머에 있는 서남사는 지금 아직 뭐 옛날 지금 뭐 사진은 멋지게 보일지 몰라도 실제 가보면 아주 초라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성북박물관을 새로 지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관리가 더 문제예요. 이 관리를 위해서는 사실 이제 관장도 중요하지만 학예사가 중요한데, 이제 지금 뭐 오늘날 사찰들 성북박물관이 잘 유지를 못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학예사거든요. 그 학예사 급여를 사찰에서는 줄 여력이 안 되니까 학예사를 뽑지 못하고, 국가에서는 또 뭐 이런저런 핑계로 학예사에 대한 어떤 급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지원을 안 해주니까 그 성북박물관들이 제대로 유지를 못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형식이 됐든 개선이 되어야만 전국에 있는 서남사를 비롯해서 전국에 있는 불교 유산들이 보존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잠깐 썼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템플스테이인데, 이제 서남사 같은 경우는 이제 템플스테이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하기 어렵고, 이 템플스테이가 왜 이제 중요하냐면 대부분은 사찰에 그냥 관광하고 그냥 가버린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이제 거기서 하루 정도 묵으면서 이 사찰의 중요성, 사찰이 우리 전통 문화유산으로서 어떤 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게 템플스테이이기 때문에, 이게 저는 뭐 종교를 떠나서 이런 부분들은 국가 지원이 좀 더 뒤따라야 되지 않은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템플스테이 간 건립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접근의 문제인데, 뭐 서남사 다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이제 보통 일반 차량은 한 1km 전방에 이제 세워두고 이제 걸어서 가야 되죠. 물론 이제 그것도 좋습니다만 일반인들은 좋은데 노약자들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 노약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그 편의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 뭐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이제 산불 위험이 크기 때문에 수목을 정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70년대 이후로 이제 그 산림을 관리를 너무 잘해가지고 이 산에 있는 산사들마다 주변에 나무가 너무 울창하다 보니까 굉장히 습기가 많고 또 화재에 약하고 이런 이제 폐해가 또 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그 산불 예방도 하고 또 산사에 사는 스님들 뿐만 아니라 그 문화유산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습기 문제도 좀 이제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수목 정비도 좀 더 신경을 써서 하면은 좋겠다, 이런 취지로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적어봤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네요. 저 뒤에 시계를 제가 보고 하는데 아마 저 시계가 살짝 빠르긴 하지만 그래도 30분 안에 끝내야 돼서 뭐 말씀은 제대로 못 드리고 막 넘겼습니다. 예, 아무튼 여기 오시는 분들부터라도 세계유산, 특히 이제 서남사, 우리 서남사 세계유산을 어떻게 하면 잘 보존 관리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면서 지켜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서남사 유산의 보존과 활용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은 산불에 대응한 세계유산 보존 전략 및 사례라는 주제로 김동현 교수님께서 강연을 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은 전주대학교 소방안전공학과 교수님이시고요. 문화재방재연구소 소장, 또 산불이 세계 문화유산에 끼치는 심각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 오셨습니다. 우리 교수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전주대학교 김동현 교수입니다. 지금 순천에서 이렇게 좋은 축전이 일어나서 또 초대해 주셔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다른 전문가분들과 그 다음에 또 그 에스토니아 회장님 만나 뵙게 돼서 다시 한 번 더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발표하게 되는 주제는 산불이 기후변화에서 가장 사람들한테 위협적이고
그리고 일순간에 문화유산을 다 없애버리는 중요한 재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그 전에는 국립산림과학원이라고 산림청 국립국가연구원에 있다가 2015년도에 이제 대학으로 옮겨서 이것저것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동영상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동영상은 UNEP에서 요약해서 만든 건데 이것만 봐도 앞으로 우리가 올해 겪었던 산불은 아마 가장 최소화된 산불일 거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올해가 가장 시원한 여름일 거고 올해가 가장 적게 내린 비일 수도 있다. 그래서 산불도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여기서 경고하는 거는 2030년도까지는 14%가 산불이 증가를 하고 2050년까지는 30%, 2100년까지는 50%가 증가를 한다는 건데 기후변화에 있어서 우리가 손을 놓는다면 더 이상 아름다운 금수강산은 있을 수가 없다. 이뿐만 아니라 해안까지도 많은 생태계가 변화될 수 있다. 산불이 가지는 위험이 뭐냐면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탄소로 고정하는 고정원인데 이게 회복을 시켜야 될 게 없어지니까 이제 또다시 기후변화의 악순환을 치유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레질리언스한 그런 생태계를 회복 탄력적인 생태계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불은 정말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어요? 이게 좀 사용하기 쉽지가 않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만 이러한 산불이 위험한 게 아니라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가끔 해외 산불을 보지만 해외 채널에 있는 그 나라 뉴스를 보면은 우리나라 산불보다 더 큰 산불이 훨씬 많습니다. 왼쪽 아래에 보는 게 제가 1월 달에 그 라스베가스 CES에 참석했을 때 불이 났었거든요. LA 산불. 근데 라스베가스까지 그 불타는 냄새가 다 나더라고요. 그 엄청 많이 떨어져 있는데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칠레 산불이고 오른쪽이 하와이 산불. 이때는 해안까지 다 불이 닥쳐서 사람들이 바닷가에 이렇게 빠져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있었던 거죠. 근데 옛날에는 그냥 대형 산불이라고 했어요. 메가 파이어. 근데 요즘은 언론에서 몬스터 파이어라고 해요.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미래는 뭐냐면 아포칼립틱 파이어라고 하는 거예요. 재앙적이다 이 말이죠. 우리 영화 그래비티라는 영화를 보면 그 옥수수밭, 밀밭이 계속 타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지구를 떠나야 되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너무 선지자적이어가지고 화성을 개발하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산불 나는 화면들 동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헬기가 산불에서 불을 끄는 모습들인데 저 헬기는 러시아제 헬기고 물을 3,000톤을 담을 수 있고 지금 보는 거는 SE-64E라고 하는 건데 10,000리터를 담아요. 그런데 불은 여기에 있는데 물은 여기다 뿌리죠. 와, 저 기장님 되게 불 잘 못 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는 불이 있고 눈에 안 보이는 불이 또 밑에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저기 연기, 그 다음에 전선, 그 다음에 그 산 비탈, 불 이런 거를 다 감안하고 헬리콥터가 바로 이렇게 불을 끄는 게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는 그 송전선, 바람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설치한 전선이 흔들거려서 단락이 생겨서 그 불이 번지는 건데 이거랑 기후변화가 원인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송전선에 바람이 많이 부는 거는 결국은 기후변화에 의한 돌풍이거든요. 그런데 강원도는 옛날부터 양간지풍이라는 말이 있죠. 양양하고 간성 사이에 계속 지속적으로 큰 바람이 많이 부니까 근데
조선시대에 있는 그 조선왕조실록이나 비변사 등록이나 각 부청 청사 의전서나 이런 거를 제가 이제 다 분석해서 책을 냈는데, 조선시대 때도 똑같이 양간 지풍에 대한 경고가 있고 낙산사 주변에는 얼씬도 하지 마라 라는 게 정책에 아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고, 밑에 거는 피난 행렬인데요. 불이 이렇게 나서 불이 나니까 시민들이 불을 보면서 하는데, 지금 이 장면을 보시면 도로 위에 교과기에 아무 탈 것도 없는데 버스가 타고 있는 거예요. 뭐지? 그죠? 달리는 버스가. 그러니까 연소 물질이 계속 이어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불 속에만 있으면 다 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되게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건 제가 예쁘게 그린 게 아니고 언론에서 그린 거를 갖고 왔는데, 우리 여기 순천이 이제 여기죠. 순천.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불이 났던 산청. 그 다음에 고은사가 탔던 안동. 그런데 이 안동 산불이 여기서부터 동해안까지 간 거예요. 이게 킬로미터로 치면은 한 78km가 갔대요. 78km가 어디 정도냐면 순천에서 진주까지라고 생각하시면 얼추 맞아요. 이게 하나의 불로 이어진 겁니다. 사실은 저게 3개의 불이 났기는 했지만, 그런데 이렇게 중부 내륙에서 불이 나서 해안가까지 불이 난 거는 조선시대 역사서를 봐도 한 건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이제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재앙적인 산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도 이렇게 많이 부상을 입은 것도 처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위험스러운 거죠.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보시면 여기가 이제 고운사인데, 고운사에 보면 파릇파릇한 그 나무들은 활엽수고요. 그 다음에 좀 진한 색깔들은 침엽수예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 절도 예쁘고, 그 다음에 전통 사찰 조경도 잘 돼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잿더미가 돼 있는 거죠. 어제도 이제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전통 사찰의 그런 유형에 하는 그런 건축물이나 문화유산들은 보존이 된다 하더라도, 그게 둘러싸고 있는 전통 사찰의 환경은 그거는 인공적으로 일단 만든 거예요. 전통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전쟁도 나고 산불도 여러 번 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좀 전통 사찰에 조금 더 재난에 강한 그런 숲을 만들면 되게 좋겠다라고 지금 국가유산청하고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전통 사찰의 그 권한은 그 사유림이기 때문에 조계종에서 안 돼 이러면 국가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문제들이 하나가 있고, 왼쪽에 이렇게 불이 넘어오는 게 보이는데도 결국은 다 탔단 말이에요. 그럼 소방차든 사람이든 있는데 다 탈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이 불은 사람이 못 막습니다. 그러면 아까 헬리콥터가 와서 물 뿌리면 되지 않을까? 근데 헬리콥터에서 물 뿌리는 물은 그 3,000리터, 8,000리터가 뿌리면 건물이 다 부서져요. 예, 그래서 안 돼요. 그 일본의 호류사 금당백화 효류사가 불났을 때 일본에 있는 소방관이 효류사의 문화재가 뭔지도 모르고 금당백화를 뚫고 불을 건 적이 있어요. 문화재를 보호해야 되는데 문화재가 뭔지 모르니까 문화재를 부수고 불을 끄는 거예요. 만일에 여기에 불을 끄기 위해서 물을 뿌렸다면 이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왜 헬리콥터가 여기 물을 안 뿌리지? 예, 뿌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탑니다. 그 제가 고운사의 산불 위험 그 리스크 인덱스를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가 이제 고운사고, 그 다음에 가만히 보면 이 골짜기 사이에 있고, 이 모든 산들이 침엽수와 한엽수와 이렇게 나무들 탈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바람이 불면은 이 골짜기 바람으로 이렇게 바람이 모입니다, 여러분. 그 굴뚝 효과, 침립 에펙트 때문에. 그래서 고운사는 기후 변화에 있어서는 좀
위험성에 놓여 있는 상태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위험도를 조사를 했더니 높음이 70%, 77% 이상이니까 지금 저것만 숫자만 더해도 90%가 넘죠. 그러니까 위험한 거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제 임상도 수중도 제가 분포를 했고요. 뒤에 서남사도 제가 분석을 했으니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거는 제가 2005년도 아까 앞전 교수님께서도 양양 산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산불 피해가 나고 난 다음에 헬리콥터를 타고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한 번 더 클릭해 주시겠습니까? 예, 왼쪽 적에서 담뱃불로 불이 나서 이까지 불이 번졌는데 저게 약 4.4km가 됩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국도가 있는데 소방차들이 한 100대가 촤르륵 있으면서 불을 끄려고 했는데 절대 끌 수가 없었죠. 그래서 여기에 원통 보전하고 500년 넘은 동정이 다 불에 탄 거죠.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것도 이제 헬리콥터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가 원통 보전이고 여기가 동정이 있는 위치인데, 가만히 보면 여기는 나무가 없잖아요. 여기에 나무 한 그루가 있지만 이거는 이제 느티나무 같이 활엽수란 말이죠. 그런데도 히트플럭스라고 하는 열 복사 때문에 불이 직접 오지 않아도 잘 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동정이 타니까 물을 뿌렸더니 지붕이 이렇게 우산 효과처럼 물을 밑으로 못 뿌려주니까 동정이 녹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소방차 또한 이렇게 불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그 선운사인데요. 저 5탄데 선운사를 보여드리려고 한 거는, 여기도 지금 산불 위험도가 66%가 넘지만 여기도 전통적으로 조경을 산불로부터 강하게 만든 대표적인 사찰입니다. 어떻게 만들었냐면 사찰과 산림 사이에 차밭을 만들어서 그 안전 공간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동백나무나 좀 이렇게 다육식물을 키워서 또 불이 왔을 때 강한 숲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는 고려시대 때부터 이어져 내려왔다는 그 주지스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터도 괜찮고 혼요림이나 활엽수가 많아서 안전하기도 하지만 그런 이격 공간도 잘 만들어 놨다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산림 인접지에 대해서 산불이 나면 정말 많은 피해가 있어서 그 세계적인 산불 연구자들하고 함께 올해 출간되어 있는 책을 이렇게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와일드랜드 어반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WUI라고 하는 산림과 그 다음에 도시가 인접되어 있는 그 경계면에 피해가 가장 많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보호를 할 건가에 대한 책을 올해 4월 달에 출간을 했고요. 그 다음 여기 보면은 이제 저는 아까 위험도 위험하네, 그 다음에 사찰이 있는데 어떡하지? 그런 사실을 알면은 이제는 방법을 구체적인 걸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든 게 여기는 자이언트 스프링클러 시스템이라고 하고 한국에는 대면적 수막 설비라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이 동그란 서클이 이런 타워 하나가 이렇게 360도 회전하면서 물을 뿌려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스페인에 실제 불이 났는데 여기와 이 마을이 보호가 된 거예요. 만일에 여기가 사찰이라고 생각하면 보호가 되겠죠. 그래서 양양 낙산사에도 이게 설치를 해놨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스페인 세비야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여기 왼쪽에 보시면 그리스 델피, 여기도 문화유산이 있는 지역이어서 그리스도 불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게 설치되어 있고 이거를 제가 세계 산불 학회에서 발제를 해서 유럽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금 왼쪽에 보는 이미지는 올해 난 산불 이미지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이미지는 제가 1월 3일 산불 나기 전에 만든 이미지인데 너무 현상이 똑같이 일어나서 제가 비교해 드리려고 가지고 온 그림이고요. 그다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기 로스앤젤레스나 아니면 인터페이스 쪽에 있는 사찰이나 가옥들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이라는 거는 있잖아요. 나고 난 다음에 어마어마한 물을 이렇게 뿌려도 절대 꺼지지가 않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소방관 분들이 소방차 와서 건물에 불 끄는 걸 보시면 결국은 다 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불은 미리 이렇게 적셔 놓으면 그 수분의 잡열 때문에 잘 안 타요. 그럼 어느 정도 뿌려야 되냐? 우유팩 하나를 1제곱미터당 고르게 뿌리면 불이 절대 안 붙습니다. 예, 그게 정확한 수치로는 0.2리터 per 제곱미터로 뿌리면 절대 불이 안 납니다. 그래서 수막 타워로 이렇게 한 수백 메다 또는 1km 넘는 거리를 자동으로 뿌리면 안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만든 게 이렇게 마을에 피해가 많이 나는데 만일에 이러한 수막 설비가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마을이 다 타게 되지만 이렇게 360도 회전하는 게 자동으로 하게 되면 불이 나더라도 이렇게 지킬 수 있다라는 개념도를 만들었고요. 지금 현재 산림청에서는 267개 산림이나 뭐 휴양림이나 사찰에 지금 설치를 해놓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200m밖에 커버를 못 하고요. 이 정도로 하려면 한 1km 정도는 커버를 해야 돼서 장거리 대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또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굳이 말을 짓는다면 블루벨트 사업을 문화유산 지역에 하게 되면 산불이 설령 온다 하더라도 문화유산은 막을 수 있다. 피해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그러면 어떻게 설치를 할 건가의 문제에 있어서 아까 불탄 고온사인데요. 여기 지도에 산림하고 엄청 가깝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제가 이제 거리나 면적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그러면 여기에 이런 블루벨트를 이렇게 수막 타워를 서클을 만들게 되면 14개만 설치를 하면 제 아무리 큰 불이 와도 고온사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예. 이게 비용 대비 효과 그런 것도 엄청나게 괜찮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국가유산청하고 규정으로 지금 초안을 만들어서 지금 국가유산청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그래서 이제 제가 서남사도 이제 한번 분석을 해드렸어요. 서남사에 있는 이런 산불 위험 지도를 보면 여기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데 이 오른쪽에 있는 데 보면 조금 진하죠. 그래도 여기도 위험하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까 저기 선운사처럼 침엽수가 많지는 않고 활엽수가 많지만 이렇게 골짜기 안에 있다 보니까 불이 나면 일단 위험할 수 있는 위치는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도면에서의 위험도를 보면 이것도 이제 90%가 넘는 거예요. 아까 고온사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위험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넘어가면은요. 그러면 여기에 서남사의 블루벨트를 어떻게 만들까라고 이제 설계를 한번 해봤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 경내 사이에는 경관 때문에 타워를 만들기는 어렵지만 산림 인접지에 타워가 보이지 않게 이렇게 서클을 만들면 서남사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중요한 곳이니까 산불로부터는 편하게 이렇게 안전하게 안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지금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지금 이 장면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장면인데 불이 날 것을 대비를 해서 방염포를 문화유산에 이렇게 붙이는 작업이에요. 그런데 한 12분이 사다리 타고 이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목조 주택의 유형을 제가 공부를 하니까 팔각 지붕도 있고 맞백 지붕도 있고 많은데 이제 이러한 타입도 있고 이러한 타입도 있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전면에 측면에 다 막았는데 이거 잘못 막은 거예요. 그 이유가 지금 이 주요 구조부는 이 흙과 그다음에 주기둥인 목재인데 사실은 불이 나면 여기보다 어디가 더 위험하냐면 여기에 처마 부분이 있는 사례 부분이 더 가까이 있어서 더 위험합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는 여기다가 타카를 써서 지금 막았었는데 그것도 훼손하는 거잖아요. 방법이 이제 없었어 가지고 이제 실제로 고온사도 막았다가 이 방염천 또한 500도밖에 견디지 않는 거라 산불이 나면 열 유속이 얼마나 오냐면요. 보통 800도가 와요. 그런데 나무가 몇 도에서 불타냐면 이렇게 불을 안 갖다 대도 475도가 되면 나무 표면이 이렇게 연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낙엽은 375도만 돼도 불이 나요. 그런데 하물며 이 방염천이 500도 정도밖에 못 견디는데 불이 났다? 그럼 방염천도 탑니다. 그 타는 장면을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보시면 이렇게 막았음에도 또는 잘못 막고 있는 거 이러한 게 못했다가 아니고요. 지금까지 방법을 제대로 준비를 안 했으니까 이제부터 하자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넘어가시면 지금 제가 고안했던 설치하는 방법은 이렇게 사다리 가지고 12명이 갈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이런 지지대 폴대를 가지고 커튼 치듯이 이렇게 처마 끝 서래 부분에 이렇게 걸치게 해가지고 설치를 하면은 완벽하게 막을 수 있어서 지금 국가유산청 연구과제로 이미 개발이 끝났고 아마 10월 달에 아마 시연회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는 공이 하나 빠졌습니다. 네, 제가 편집하다가 잘못된 것 같은데 1000도에 견디는 방염천인데요. 지금 여기서 계속 지금 불을 내고 있는 거고 여기 구멍이 난 게 아니고요. 계속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겁니다. 무게도 되게 작게 나가고요. 마우스를 이쪽 끝까지 한번 해주시겠어요? 쭉 앞으로. 예. 이렇게 2분 동안 했는데도 전혀 타지가 않죠.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게 지금 현재 시중에 있는 방염천인데 지금 13초 만에 구멍이 발생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10초 만에 연소 구멍이 발생되고 연기가 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탄압 포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초 만에 너무 위험해서 빨리 껐는데요. 이런 식으로 검증한 규정을 아직 마련하지 못한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네, 이건 아까 보여드렸던 그거죠. 2분 이상 연소를 해도 이렇게 탄흔이 없는 이러한 방염천을 적어도 국가유산이나 세계문화유산을 보호하려면 이 정도의 성능이 있는 거를 규정을 만들어서 써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리고 불은요, 이제 불이 남아있는 게 중요한데 지금 제가 현장에서 찍은 사진인데 여기를 잘라서 여기 하나, 둘, 세 개 같은 데예요. 근데 여기는 불이 보이니까 온도가 875도로 찍혀요. 여기는 연기가 조금 보이는데 617도고 여기는 불꽃도 없고 연기도 안 보이는데 484도예요. 그러면 모른 척 지나가면 저게 재발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땅을 파봤더니 이 땅 밑에 이렇게 불씨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많은 공무원, 그 다음 민간인들 또는 산불 진화대원들이 이 뒷불 재발화를 하기 위해서 현장에 올라와서 끌어대는데 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막 끓는단 말이죠. 이게 저희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런 이제 헬멧에 열화상 카메라가 있고 스크린이 있어서 손에 들고 있지 않아도
몇 도가 되면 알려주면서 보면서 딱 그 불 있는 데만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그러면 힘도 덜 들고 빨리 제거할 수 있는 이 솔루션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현재는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안전모에 부착을 해서 진화 대원들이 쓰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발표를 마치겠는데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위험을 인지한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이 데이터가 위험하지 않는 데이터로 내려가기 위한 실효적인 뭔가 방법을 현장에 적용하지 않으면 항상 걱정만 하다가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러한 노력들이 좀 많이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MZ 그 용어를 쓰자 그러면 신박한데 하는 뭐 그런 생각이 납니다. 최근 잦아지는 그 산불 속에서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혁신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김용선 박사님의 뜨거워지는 지구 바다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주제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순환기후연구부 책임연구원이고요. 그리고 한국해양대학교 해양학과 부교수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변화하는 바다에서 세계유산 보존 방안을 제시해 오신 김용선 박사님을 큰 박수로 소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은 기후만 했고요. 세계 유산을 어떻게 보존할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최선을 다해서 오늘 발표를 준비해 봤었는데요. 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순환기후연구부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해양순환이 최종적으로는 오늘 말씀드릴 거는 해양순환이 기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순천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순천만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정도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이거 참 요청을 받았을 때 정말로 난감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여기 지금 이게 지금 이런 배를 타고 남극에서 해양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원래는 저는 물리해양학자고요. 기후 역학을 분석하고 해양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 제 전공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는 주로 하는 일들이 기후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들이 해양에서 그것이 어떻게 리스판스 하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했었는데 처음에 이렇게 요청을 받았을 때 순천만 이런 사이즈 같은 경우는 저한테는 상당히 주 관심 대상은 아니었었는데 오늘 이걸 준비하면서 분석하면서 되게 많은 정말로 재미있구나, 정말로 필요하구나, 우리 해양학이 여기에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좀 파악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제 주요 경력이고요. 잘 안 되네요. 이게 이쪽에다 두고 해야 되나요? 예.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봤더니 기후변화로 사라질지 모르는 우리나라 풍경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2020년도에 보고한 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아실 수도 있겠지만 그 해수욕장, 이런 사빈, 이런 것들이 해수욕장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없어질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고했던 것이 이 순천만이에요. 순천만 같은 경우는 요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100년에는 약 47.6%가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로 표현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되게 많아요. 부산에도 많이 있고 진주, 뭐 여수만 이런 되게 많이 있는데 유일하게 명칭을 붙인 것이 요 순천만이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익숙하지가 않아서 나머지 같은 경우는 그냥 갯벌, 제주산호초, 뭐 청개구리 죄송합니다. 청개구리, 사과, 배 이런 건데 습지 이런 건데 순천만만 환경부에서 이렇게 이름을 명시해서 얘기했을 정도로 상당히 아름다운 곳, 그러면서도 우리가 2100년 되면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곳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이럴까를 고민하면서 사실은 이 슬라이드를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구 변화하고 좀 큰 스케일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는
기존 10만 년 동안의 전 지구 기온이 어떻게 변했을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10만 년. 여러분이 보시면 최근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요 기간이 딱 한 1만 년 정도고 1만 년 동안은 상당히 안정적인 기온을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어느 정도의 온도였었냐면 약 2만 년 전보다 현재 같은 경우는 23도씨의 온도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문명이 발생했었고 인류는 번창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요 그림에서만 보면 사실은 불안정한 기후 시스템이 우리 지구 시스템에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 있었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노멀한 상태였고 현재 되게 안정적인 이 시간 1만 년 동안 시기가 상당히 안정적인 시스템이긴 한데 이것이 뉴노멀한 시스템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현재 그 과학자들은 이게 참 어색하네요. 이게 과학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요 현재의 안정적인 기후 시스템에서 완전히 새로운 변동이 심한 예전에 노멀 상태였던 변동이 심한 기후 시스템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기준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5도씨가 넘으면 지금 현재 안정적인 시스템에서 완전히 변화돼서 예전에 10만 년 동안의 대부분의 기후 시스템을 보였던 그 기후 시스템으로 다시 돌아갈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파리 협약에서는 2015년도에 파리 협약에서는 1.5도씨를 넘지 못하게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했던 것이 탄소 배출을 제한하는 것이 목표였었죠. 그렇다면 이 온도를 결정짓는 것이 정확하게 뭐냐면 이산화탄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온실기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산화탄소. 이건 65만 년 동안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단 한 번도 예전에 기후 시스템이 변할 때는 300ppm 이상을 넘은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러다가 1950년대 이후 이렇게 산업혁명이 지나면서 그 이산화탄소 농도는 단 한 번도 감소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2014년도에 398ppm으로 보이고 400ppm을 넘은 다음부터 현재는 단 한 번도 400ppm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느 정도 되냐? 2024년도 5월에 426ppm, 427ppm 정도 되고 있고요. 앞으로 2035년 같은 경우는 450ppm 정도까지 증가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온도가 상승할 거냐? 2.5도씨 정도 상승한다라고 해요. 지구 시스템이 산업혁명 이전보다. 그럼 2.5도씨 정도 상승하면 어떻게 됐냐? 여러분 코비드 19 때 여러분들 온도 살짝만 높아지면 어떻습니까? 일 아무것도 못하죠. 그거랑 비슷한 상태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됐냐?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현재 기온 상승이 있었느냐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면 여기에 지금 1960년대부터 월별로 지금 온도가 어느 정도 됐었는지를 보여줍니다. 2024년도를 보면 완전히 그 경향성 밖으로 넘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올해는 어느 정도 됐었느냐? 올해는 어느 정도 됐었느냐? 요게 2024년도 올해 2월 달까지 죄송합니다. 올해 2월 달까지 나온 그래프고요. 여기서 하나 더 보시면 1.5도씨가 조기에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2024년도 내내 파리 협약에서 제한한 티핑 포인트라고 한계치라고 얘기해줬던 그 온도가 이미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딱 그 티핑 포인트가 넘어서서 완전히 새로워지는 기후 시스템 체계를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그림 아세요? 여기 지금 누군가 수영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서 수영하고 있는 그림이냐면 신림역에서 수영하고 신림동에서 수영하고 있는 친구였어요. 신림역 펠프스라고 부르는 친구였고요. 2023년도인가 서울에 비 엄청 많이 내렸을 때 그때 이렇게 강남역 현자라고 하는 친구도 이렇게 있었던 때였습니다. 2022년도네요. 이렇게 극한적인 이상기후로 발생하는 것도 이런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브라질 같은 경우는 작년 뉴스입니다. 작년
봄에 5월 달에 브라질 같은 경우 침수돼서 83명이 사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 사실은 요것보다 더 놀라웠던 게 요건데요. 아프리카, 우리 그러면 아프리카 그러면 사막만 생각나고 막 이러고 물이 없어서 죽을 것 같은데 홍수로 인해서 홍수 사망자만 100명이 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00명이 넘었다. 왜 여기 다 지금 다 그런 홍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최근에 전쟁도 여러분 생각했을 때 예전보다 전쟁이 되게 많죠. 뭐 아프가니스탄 전쟁부터 해서 뭐 이렇게 요즘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전쟁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전쟁을 보면 이 전쟁은 기후변화 때문에 그랬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 땅이 요즘에는 건조로 인해서 너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상당히 먹을 것이 없어지면서 내전이 발생하고 전쟁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다 지금 나온 모든 뉴스들이 유럽의 난민 사태 기후변화 때문이다. 시리아 내전은 기후변화 때문이다. 계속해서 그런 얘기들이 있고 예,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죄송합니다. 심지어 기후변화에 의한 감염병 또한 기후변화 때문이다. 기후변화에 따라서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파괴됨으로 인해서 우리와의 접점이 갑자기 늘어나게 되고 그거에 의해서 팬데믹 같은 현상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IPCC 저희 기후 쪽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전 세계적으로 모든 정말로 많은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기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고하는 전 세계적인 레포트가 있거든요. 그 IPCC 보고서 6차 보고서 2021년도에 나왔었습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게 지금까지 이산화탄소 농도는 200만 년 중에 오늘이 지금 현재가 제일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씨레벨 같은 경우는 3,000년 동안에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북극의 해빙 같은 경우는 1,000년 동안에 1,000년 중에서 제일 낮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빙설 같은 경우도 2,000년 중에서 가장 낮다라고 하는데 기간이 나와 있는 거는 레코드가 있는 경우 레코드의 한계까지가 한 그 정도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을 때 지금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아마도 올해 여름 어떠셨을지 모르겠지만 올 여름이 여러분이 앞으로 경험할 여름 중에서 제일 시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다는 거기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 그림 상당히 중요합니다. 좀 재미없는 그림이긴 한데 이 그림 되게 중요하거든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는 끝없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산화탄소 농도의 30% 증가한 농도의 30%를 뭐가 흡수하느냐? 바다가 흡수합니다. 바다가 흡수하고요. 바다가 흡수하고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 때문에 전 지구가 뜨거워졌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뜨거워진 열 중에 90%를 누가 흡수하느냐? 바다가 흡수합니다. 바다가. 만약에 바다가 없었으면 이산화탄소도 그리고 해양의 그 온난화도 엄청 더 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바다도 이렇게 이산화탄소 농도하고 열을 흡수하게 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해양 산성화하고 해양 온난화, 저산소화가 발생하고 요거에 따라서 해양 생태계가 변화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요거를 좀 더 모식도로 그려낸 그림이 요 그림입니다. 이것도 IPCC 보고서에서 나온 그림인데요. 대기 중에서의 열을 받고 카본 다이옥사이드, 이산화탄소를 받아서 온난화, 산성화, 빈상소화가 됩니다. 그리고 표층 같은 경우는 뜨거워져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물 위가 따뜻해지고 위쪽이 위층이 따뜻해집니다. 여기가 따뜻해져요. 이렇게 따뜻해지면 여러분 코카콜라가 따뜻한 데서 이게 맛있을까요? 아니면 차가운 데서 맛있을까요? 차가운데. 여러분 그 코카콜라 이런 탄산음료 같은 경우는 차갑고 흔들고 그러면 안 되죠. 이거 마찬가지로 바다도 표층이 이렇게 뜨거워지게 되고 뜨겁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위쪽은 따뜻하고 밑에는 여전히 차갑거든요. 그럼 위아래의 성층이 강화됩니다. 성층이 강화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여기서 해양이 죄송합니다. 이게 어색하네요. 이게 안정화되면서 순환은 약화되는 현상을 발생을 해요.
그럼 표층이 따뜻해지고 안정화되면 이산화탄소가 잘 녹을까요? 열을 잘 흡수할까요?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양의 역할에 의해서 이 지구 기후 변동의 시스템은 상당히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해양이 예전에 기후를 조절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역할의 기능들이 서서히 떨어져 가고 그것이 어느 한계의 임계 포인트에 넘어가면 완전히 전혀 새로운 세상이 발생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영국 기상청에서 전 세계 기온 4도씨 정도가 상승했을 때 어디에 어떤 재난들이 발생할까를 원과 그 종류로서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제일 많은 원이 보이는 곳 어디예요? 아시아. 우리나라 주변입니다. 제일 큰 원, 열파부터 해서 수온 상승, 태풍, 아열대와 산성화, 어피에 제일 많은 피해를 보이는 곳이 이건 우리나라에서 한 게 아니고 영국 기상청에서 만든 건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필이면 우리나라 주변일까? 궁금하시죠? 왜 하필이면 우리나라 주변일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논문에 나온 것들 정리해드리면 전 세계 어업이 제대로 많이 이루어지는 연안 쪽 해역 중에서 그러니까 수온이 어느 정도로 변하는지를 보여주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 세계 67개 정도의 해수면 그 영역에서 우리나라 동해하고 황해가 세 번째, 네 번째에 속합니다. 가장 빠른 상승 중에 하나고요. 그 전 세계 평균에 비해서 약 한 5배 정도 수온 상승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주변의 해수면 상승률이 이 정도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동해 같은 우리 전 세계 평균의 해수면 상승은 3.2mm per year. 1년에 3.2mm 정도 상승을 합니다. 10년에 3.2cm. 전 세계 평균이. 동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높아요. 동해 평균은 3.4 정도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 이쪽 같은 경우는 완도, 여수, 주변 그 옆에가 순천만이 한 2.5mm per year 정도, 1년에 한 2.5mm per year 정도 되는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해수면 상승이 앞으로 얼마나 될 것이냐를 내놓은 시나리오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그림입니다. 2100년에 1m 정도 상승했다라고 봤을 때 약 아파트가 한 2.5m 이 정도 되니까 한 1m면 얼마 안 돼 보이죠.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현한 것이 그러면 어느 정도의 해수면이 어느 면 정도가 지금 노출되어 있는데 물에 잠길 것인지를 표현한 영역이거든요. 얼마 안 돼 보이죠. 전 세계 여기서 보면 0.07%의 인구가 전국 침수 연구에서 0.07%가 이동할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 안 돼 보이는데 문제는 단순히 평균적인 해수면 상승이 문제가 아니다.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냐? 이때 그 논문 같은 경우는 봤더니 순천만의 갯벌이 67% 정도 감소한다라고 논문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나라 주변에서는 태풍이 더욱더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태풍의 1960년대부터 이건 네이처 논문에 나온 건데요.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어느 정도 태풍의 이동 속도가 느려지는지를 봤을 때 가장 많은 태풍 속도가 느려지는 곳이 우리나라 주변입니다. 태풍 속도가 느려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피해를 입히는 시간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태풍의 풍속 자체도 10에서 15% 증가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슈퍼 태풍의 발생 빈도나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증가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태풍이 발생하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해일이 발생합니다. 해일이. 요거 그림 같은 경우는 이게 문희주 제주대학교 교수님이 계산해낸 건데요. 태풍 매미 때가 2003년도였습니다. 그때 상당히 큰 태풍 피해가 있었는데 요때의 태풍 피해하고 2100년도 수온이 상당히 증가했을 때 태풍 해일이 얼마만큼 높아지는지를 분석한 건데 보면 마산 같은 경우는 2100년도에 67cm 정도의 해일이 더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수 같은 경우는 41cm. 그러니까 우리 여기 순천 같은 경우는 한 요 중간쯤 되는 어느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는 평균 해수면 상승인 1m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마산 같은 경우는 1.7m가 해일이 더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때 엄청난 경제적 사람도 많이 죽고 정말로 많은 경제적 피해가 있었는데 상상할 수 없는 태풍 해일에 의한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갑자기 홍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 같은 것들이 확 쓸려버릴 수가 있어요. 이런 것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전지구 해수면 상승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전지구 해수면 상승 평균이 3.2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보면 우리나라 주변이 상당히 여기가 빨갛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높은 해수면 상승을 보이고 있는 쪽이 우리나라 주변입니다. 왜 그러냐? 그럼 아까 그 피해 재난도 우리나라 주변에 많고 슈퍼태풍도 상당히 빨라지고 온난화도 빨라지고 해수면 상승도 높아지는 이유가 뭐냐? 우리나라의 해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게 참 어색하네요. 예, 해류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해양순환기후연구부에 연구부에서 그 부장으로서도 근무하고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순환이 해양기후에 상당히 중요하다. 이게 지금 전 세계 해류 순환 평균 장을 오른쪽에 표현한 겁니다. 보시면 빨간색으로 한 것이 난류, 파란색으로 한 것이 한류, 차가운 물의 순환인데요. 저는 여기 박사는 여기 남극에서 했었고요. 우리나라 주변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해류가 쿠로시오입니다. 여기 보시면 요거랑 얘랑 상당히 비슷하죠. 우리 몸의 혈액하고 비슷한데 빨간색은 심장에서 나오는 해류, 그러니까 동맥, 그리고 파란색은 정맥인데 이 서한 경계류, 쿠로시오 같은 서한 경계류 같은 경우를 동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심장, 우리의 심장에 해당되는 것이 적도고요. 그래서 적도에서 열을 받아서 위쪽으로 극지방으로 해류를 보내주는 것이 지구 시스템입니다. 이 해류가 멈추게 되면 지구는 고인물이 되는 거고요. 아까도 말했듯이 지구가 안정화되면 해류의 순환 자체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쿠로시오가 우리한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쿠로시오가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쿠로시오가 이렇게 흐르고 있고 이 쿠로시오의 지류라고 하는 것이 대만한류가 우리나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쿠로시오 같은 경우는 수송량이 어느 정도 되냐? 50수배드롭 정도 되고요. 50수배드롭 정도 되고 이 대만한류 우리나라 주변으로 들어오는 대만한류가 한 2.7수배드롭 정도 됩니다.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게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여러분 감이 좀 없긴 없는데 보시면 이게 동해로 이렇게 해서 부산 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부산에는 겨울철에 눈이 오지 않아요. 하지만 이쪽에서는 대만한류가 직접적으로 유입되지 않기 때문에 겨울철에 이쪽에는 눈도 많이 오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도 있는데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이 해류 시스템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 해류 시스템이. 이게 쿠로시오 여기 57수배드롭이라고 했는데 요거에 의해서 대만한류가 2.6수배드롭, 2.7수배드롭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쿠로시오의 주축이 예전에 이렇게 됐다가 지금 여기 지금 표현한 것이 일본이거든요. 일본 쪽 옆으로 원래는 흐르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냐? 이것이 약간 더 위쪽으로 요 예전에 비해서 주축이 위로도 올라갔습니다. 주축이 더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가는 유입량이 더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대만한류의 세기가 증가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으로 증가를 했냐면 0.11 수배드롭 per decade 정도, 10년에 0.11 수배드롭 정도의 증가폭으로 증가를 했고요. 40년 치면 0.4 수배드롭 정도 됩니다. 감이 안 오실 텐데 한강의 수송량을 제가 위에다 적어놨는데 한강의 수송량이 요 정도예요. 한강의 수송량이. 한강 수송량이 그래서 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수배드롭 정도 증가한 겁니다. 40년 동안에 0.4 수배드롭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한강 600개가 훨씬 더 뜨거운 물이 한강 600개에 해당되는 뜨거운 물이 우리나라 쪽으로 더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해양 대기에 의해서 덮여지는 해양의 역할뿐만이 아니고 해류에 의해서도 우리나라 주변에는 엄청나게 수온 상승이 증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목욕할 때 뜨거운 물 직접 틀어놓으면 진짜 금방 뜨거워지잖아요. 그거랑 같은 효과입니다. 훨씬 더 뜨거운 물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고요. 당연히 수온 상승이 발생하면 해류의 상승이 그 미래에는 어떻냐? 미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분석을 해놨는데 죄송합니다. 아이고 퓨처 체인지를 해놨는데 보시면 이게 지금 다 현재보다 미래가 쿠로쇼의 세기도 증가할 거고 우리나라로 유입되어지는 수송량 자체도 증가할 거라고 많은 기후 모델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우리나라에 기본적으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오징어, 멸치 이런 것들은 더 많이 잡히고 있는데 명태나 도루묵 같은 한류성 어종은 잘 잡히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 부산 같은 경우는 대방어가 잡힙니다. 예전에는 제주도에서만 잡혔던 것이 지금 부산에서 대방어가 잡혀가지고 겨울철에 대방어 맛있게 먹고 되게 좋아하거든요. 대방어. 여기서는 어떨런지 모르겠어요. 순천에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어종이 바뀌는 거 잠시적으로 바뀌는 거는 별로 이렇게 아주 큰 스트레스 그 에코시스템에 아주 큰 물론 당연히 스트레스는 주긴 하지만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중요한 건 열파라고 해서 고수온 현상이 짧은 기간 동안 아주 높은 수온이 발생하는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향으로 20배 이상의 고해양 열파가 발생했다라고 하고 작년 같은 경우 제주도 옆에 32도가 넘는 해수온이 관측이 됐었거든요. 32도. 여러분 그러면 어느 정도인지 모를 텐데 적도에서의 적도, 전 세계에서 제일 뜨거운 적도의 원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뭐 난수풀, 온수풀이라고 불리는 건데 온수풀의 기준이 29도예요. 29도만 되면 온수풀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32도가 넘는 수온이 직접적으로 제주도 근방에 있었을 때 여기에 있는 산호초들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산호초들이 다 녹아내리고 거기 천연기념물이라고 했던 뭐 산호 무슨 군락들도 다 죽어버리는 게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해양 열파를 발생하면 생태계에 완전히 큰 파멸적인 죄송합니다. 요거부터만 쳐볼까요? 파멸적인 현상이 발생해서 일단 물고기 같은 경우 우리 날씨가 더우면 우리는 도망가면 되지만 얘네들은 거의 갇혀있고 이동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이렇게 완전 폐사해 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2025년 8월 달에 지금 다행히 순천만은 없나 봅니다. 이렇게 고수온 경보들이 있었는데 순천만은 없었고요. 지금 이것도 더 중요한 거는 평균 수온이 증가를 하면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에도 발표되어지지 않은 가장 최근에 저희 쪽에서 분석한 건데 우리나라 주변에서의 해양 열파의 세기, 빈도수, 발생 일수를 분석한 건데 예전부터 온난화가 증가하면서 천천히 증가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이해가 되는데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에는 완전히 시스템 자체가 바뀐 것 같이 해양 열파의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항상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항상 그리고 엄청 많은 일수로 해양 열파가 발생하고 있다. 여기 동중국해라고 했던 곳이 요 해역이고요. 요 순천만이 해당되는 곳이 이쪽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도 분명히 고수온 현상들이 상당히 장기간 발생하게 되면서 해양 생태계에 큰 스트레스를 주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끝나갑니다. 좀 지루하시죠? 그러면 순천만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제가 순천만을 이렇게 찾다가 구하도, 갯벌, 철새, 염생습지, 갈대군락 이런 정말로 아름다운 풍경을 보았었고 저는 예전에 참 여기 순천만 뭐 이렇게 국가정원 이런 데도 자주 방문하고 그랬었었는데 이런 현상들을 앞으로 미래에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건 사실은 전지구적인 현상이기도 해서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는 사실은 잘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분명히 바뀔 거는 분명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거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또 인간은 또 해낼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하고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그거를 바닷속 깊숙한 곳에다가 묻어서 이제 더 이상 나오지 못하게 하는 CCS 기술이라고 하는데 CCS 기술 그런 것들도 연구하고 있고, 바다의 생태계를 통해서 생물한테 비료를 줌으로 인해서 이산화탄소를 쭉 흡수하는 그런 노력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순천만이 좀 더 잘 보존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작년 포럼에서는 이 세계 문화유산을 인문학적 관점에서 많이 이렇게 초점을 맞췄다고 하면은 올해는 그걸 조금 확장을 해서 이렇게 해봤는데요. 세계 문화유산을 좀 바라보는 시각이 좀 많이 넓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세계유산 보존 방안을 주제로 유정민 교수님이 강연을 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디지털 헤리티지 학과 학과장이자 국가유산 콘텐츠진흥원 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AI 기반 연구를 통해 세계유산 보존에 앞장서고 계신 유정민 교수님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받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유정민입니다. 앞서서 이제 발표하신 선생님들의 그 문제를 이제 인공지능이 다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인공지능으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래서 지금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에서 이제 CT Cultural Technology를 적용하는 연구들을 계속해서 저희가 좀 하고 있고요. 저희 학교는 국가유산청 소속 문화유산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교육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똑같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어떻게 이제 세계유산 보존에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유산의 어떤 자연적 재해 그리고 기후 변화, 인간의 활동 등에 의해서 많이 이제 훼손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신라 왕족 무덤인데요. 이 고분에 지금 SUV 차량이 지금 올라가져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첨성대인데 두 번째 그림은 첨성대에 사람이 야간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방화로 인해서 어떻게 숭례문이 전소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그 위협적인 상황을 통해서 이렇게 문화유산이 위기를 겪고 있고, 이게 만약에 감시 시스템이 있었다면은 초동 대응할 수 있었다면은 이런 것들도 조금 방지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감시뿐만 아니라 문화유산에 대한 어떤 표면에 대한 손상들, 표면의 양상을 예측하거나 문화유산의 변이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예측이 또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적이고 화학적이고 생물학적 요인에 의해서 문화유산이 계속해서 이제 손상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손상 가능성을 이제 사전에 예측해서 예방적인 보존 전략을 저희가 세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 역할을 인공지능 기술을 인해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모니터링하거나 자동적으로 뭐 현상들을 진단하고 파악할 수 있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곳에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어떤 손상 유형들이 있습니다. 균열도 있고요. 방리 방락된 것도 있고 탈락된 부분도 있고
초본 식물이 또 자라는 것도 볼 수가 있고 심화가 일어나는 장면도 있고 석재뿐만 아니라 목조에서도 뭐 뒤틀림이라든지 그다음에 배부름 이런 현상들이 다양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슬라이드를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네. 아, 네. 네, 괜찮습니다. 네. 예, 그 다음 슬라이드. 네. 네. 이 불을 꺼주시면 더 잘 보일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지금 ICT 기술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문화유산에 대해서 이제 보호하는, 보존하는 그런 기술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영상을 분석하는 기술들도 지금 적용되고 있고, IoT 센서라고 해서 사물의 인터넷을 통해서 센서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상황을 전파하거나 현상을 파악하는 그런 기술들, 센서 기술들을 이용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 거동이 있는 것들을 또 탐지하는 기술들도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사항에 대해서 감지하는 그런 감지 시스템이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고, 그런 사항이 만약에 발생했다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 전파하는 그런 전파 기술들도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저쪽에서 한번 해볼게요.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되게 수동적인 그런 정기 조사들이 어떤 특정한 어떤 문화유산에 대해서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한 이제 문화유산의 그 직접적 표면에 부착하는 센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센서를 부착하다 보니까 또 발생하는 또 위협 요소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부착하는 것보다는 약간 이런 침습적인 방법보다는 비침습적인 그런 센서를 통해서 변이를 계측하거나 표면에 대한 변화 양상들을 보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걸 실시간적으로 어떤 훼손 상태가 일어났을 때 빠르게 또 전달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시간적인 모니터링도 사실 다양한 어떤 카메라가 있다고 하면 그 카메라 영상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어떤 인력적인 그런 사람들을 써서 그러니까 모니터링하고 위협 요소를 계속 보고 있는 그런 현재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자동적으로 그 사항을, 이상사항을 파악하고 전달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겠습니다. 슬라이드 그냥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안 되네요. 그래서 저희가 좀 제안해 본 거는 인공지능 기반으로 세계유산의 보존 플랫폼을 한번 저희가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이제 R&D 예산을 지원받아서 지금 5년간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핵심은 영상 분석 기반으로 AI가 영상을 분석해도 자동적으로 변화 양상을 현상을 파악하고 예측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거치형으로 이제 CCTV 기반의 영상을 또 취득하고요. 그 CCTV 영상뿐만 아니라 드론 영상, 이동형 드론 영상을 기반으로 영상 정보를 저희가 이렇게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집된 영상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모델을 학습하게 되고요. 표면에 대한 것들을 분류하고 클래시피케이션하고 그다음에 디텍션하고 그다음에 변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 손상에 대한 등급을 매기고 그 위험 사항에 대해서 전파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좀 연구했던 거는 재난 정보를 구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AI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대용량의 학습 데이터셋이 필요한데, 그 데이터셋을 이제 수집하고 또 인공지능이 잘 학습할 수 있도록 태깅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한 다음에 변이
혹은 이제 표면 손상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해서 알려주는 네, 그런 정보 플랫폼을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네, 시스템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갔고요. 그래서 이제 드론 혹은 CCTV 영상 기반으로 다른 센서는 사실 좀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실시간성을 좀 강조했다 보니까 단일 영상 센서를 가지고 저희가 이런 영상 분석을 한 다음에 저희가 이런 표면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견이에 대한 부분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 동안 연구했던 대상은 서울의 흥인지문, 그다음에 미라이 영남루, 그다음 방구촌의 암각화, 첨성대 이런 대상을 타겟 삼아서 연구를 진행했고요. 오늘은 이제 암각화를 위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암각화 같은 경우에는 방락되는 부분도 있고 그 주암면 그림이 그려져 있는 부분뿐만 아니라 그런 주변부에 있는 암석들이 떨어져 나가는 네, 그런 현상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15년도에 국가유산청에서 이런 암각화에 대한 표면 손상을 주기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CCTV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0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중간에는 방구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암각화가 여기 주암면 안에 안에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고, 네. 그 다음에 주변부로 또 이렇게 암석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200m 정도 떨어져 있고 이렇게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네, 이 암각화 부분이 잠기는 네, 그런 현상들을 이제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망대에서 망원경을 보고 이 암각화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이 지금 여기까지 전망대까지 이제 물이 차오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CCTV가 달려 있는데 여기서 하루에 12컷에 대한 그 이미지를 취득하는 네, 그런 CCTV 장치를 여기 지금 달아놨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7년 동안 영상 녹화본을 저희가 학습셋으로 저희가 받게 되었고요. 이런 학습셋이 없다 하면 AI 모델을 학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데이터를 수년간 이렇게 녹화한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컷으로 지금 네,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주암면인데 여기에 암각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물이 많이 오면 이렇게 암각화가 주암면 자체가 이제 잠기는 네, 그런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제 클리닝도 하고 이상이 없는지 비계를 설치해서 보기도 하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트랜스포머 모델을 아키텍처를 이제 설계한 다음에 자동적으로 이제 감지하는 것들을 이상사항을 감지하는 것들을 설계를 해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챗GPT를 많이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챗GPT에 지금 사용되고 있는 트랜스포머 모델을 저희가 또 설계해서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이 차오르는 장면들을 시각화하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비계가 설치되거나 아니면은 중간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거나 이럴 때 이런 이상 사항이 만약에 발생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AI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감지하는 그리고 알람을 해주는 네, 그런 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다양한 딥러닝 모델하고 저희가 제안한 모델을 보고 저희가 성능이 좋은 결과를 내서 SCI 논문을 또 투고하게 되고 시스템을 또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상사항뿐만 아니라 그 표면에 대한 그런 변화도 있을 거고 거동에 대한 부분도 있을 텐데 우선 표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한번 디텍션을 한번 해봤습니다. 보시면은 암석이 탈락되는 부분과 파편화되는 부분도 있고요. 식물이 초본 식물이 생장하는 것도 있고 식물의 잔해도 있고 조류 분비물도 있고 표면 오염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전리 부분에 이런 변이 센서들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홍수가 나면 이 설치되어 전리 부분에 설치가 되어 있던 이런 계측 장비도 떠내려 가버립니다. 예, 떠내려 가거나 그 자리를 이탈하거나 네,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저희가 영상 분석 기반으로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표면에 대한 변화 양상들을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샵 네트워크라고 그러는데 이 샵 네트워크를 딥러닝 모델을 설계한 다음에 지금 변화가 있는 부분을 하이라이팅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모델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는 뭐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결과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영상들이 들어왔을 때 저희 문화유산 연구원에 있는 학예사분들이 이전 사진과 지금 변화된 그 사진을 보고 육안으로 그냥 판단하거든요. 근데 이게 암석이다 보니까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걸 찾기가 되게 어렵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면 어떤 부분이 지금 변화가 있는지를 저희가 정확하게 디텍션할 수 있고 하이라이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지금 최신에 나오는 딥러닝 모델하고 저희가 제안한 모델을 설계한 모델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분석해서 저희 성능이 좀 좋아서 또 SCI 논문으로 지금 또 출판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보시면 알겠지만은 accuracy가 정확도가 사실 8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완벽하지 않고 완벽을 향해서 계속 연구하는 것이고요. 결국엔 이제 사람을 약간 도와주는 역할이다, 인공지능이.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수가 나서 잠긴 부분 이전 사진하고 그다음 물이 차오르고 물이 빠졌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저희가 한번 체크를 인공지능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 결과 변화가 있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패치 형태, 작은 어떤 윈도우 사이즈의 어떤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패치 사이즈 안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저희가 탐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리 부분에 지금 센서를 달아놨는데 이 부착식 센서가 지금 이렇게 장비가 약간 이동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홍수가 물이 올랐다가 이제 빠졌을 때 어떤 잔해물이 남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정확하게 디텍션할 수가 있었습니다. 디텍션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어떤 영상 분할 기술, 세그멘테이션 기술이라고 하는데 픽셀 단위로 그 영역들을 한번 추출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또 딥러닝 모델보다 저희가 제안한 것들이 더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그 영역을 픽셀을 세그멘트했다, 분할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관련해서 조리 분비물도 있고 그 다음에 식물 잔해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른 알고리즘에 비해서 좀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이제 연구 보고서를 쓸 때 2D 도면을 만들어서 훼손 영역들을 표기하는 클래스를 표기하는 유형을 표기하는 형태로 보고서가 좀 작성이 되었었는데 저희는 3D 훼손 지도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드론이 방구천에서 안각화 부분을 쫙 스캔한 다음에 3D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3D 모델을 만들고 인공지능이 분석한 그런 훼손 영역들을 저희가 3차원 모델, 3차원 훼손 지도를 저희가 또 한번 제안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2D 평면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좀 약간 다양한 각도에서 그 훼손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암각화뿐만 아니라 뭐 이런 건축 유산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 실험을 해봤는데요. 첨성대 부분 이것도 이제 드론 촬영 혹은 이제 여기도 CCTV에도 달려져 있습니다. 다양한 영상 소스를 기반으로 뭐 CCTV로 가지고 찍었던 스마트폰으로 찍었던 드론 영상으로 찍었던 그거 상관없이 도메인 어댑테이션이 돼서 어떤 영상이 들어오더라도 잘 디텍션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균열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안에 계측 장비도 들어가 있고 보강제도 있고 이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표면에 대한 그리고 심지어 여기 초본 식물도 가끔씩 자랍니다. 그러니까 식물이 자라서 그런 부분들도 다 저희가 잘 디텍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 영상도 저희가 다 디텍션되고 뭐 다른 DSLR 카메라나 스마트폰을 찍어도 저희가 디텍션을 잘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크랙 부분도 그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탐지를 하게 되고 초본 식물이 자랐던 부분도 저희가 디텍션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것도 딥러닝 모델을 학습한 다음에 이것도 사실은 기존에 이런 학습 데이터셋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 영상을 가져와서 그 영상이 없었다면 사실 이런 수치도 이런 결과도 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저 학습 데이터셋을 단연간 확보하고 있는 게 관건입니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3차원으로 첨성대를 만들어서 3차원 훼손 지도를 그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그리고 이 영남루 지붕부인데요. 이것도 이제 지붕부를 또 정기조사에서 뭐 기와가 파손됐거나 또 여기 보시면 가끔씩 또 초본 식물이 자랍니다. 네, 그래서 이런 파손된 부분도 있고 초본 식물 자라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드론이 이제 찍어서 지붕부에 손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디텍션,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산불도 나왔는데 아마 산불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드론 영상을 기반으로 자동적으로 인공지능으로 탐지를 하고 초동 대처를 하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동영상인데요. 정림사지에 있는 5층 습탑입니다. 이건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제 영상을 실시간으로 찍은 건데요. 그래서 표면에 대한 변색 부분, 그 다음에 보강제 부분, 그 다음에 탈락된 부분 이런 것들을 실시간적으로 영상 분석으로 저희가 한번 분석하는 그 결과를 동영상으로 한번 담아봤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래서 이런 세계유산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런 인공지능 기술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단연간에 그런 학습 데이터셋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하고 협력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가 쉽게 이렇게 변화가 있거나 표면이 탈락되거나 변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한 7년에 많으면 한 5건 이럴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5건도 사실 문화재 입장에서 상당히 많은 거고 저 연구자 입장에서는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가상학습 셋을 저희가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으로 셋 자체를 가상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이런 가상셋을 또 함께 만들어서 성능을 높이는 그런 연구들을 좀 필요하고요. 어쨌든 데이터셋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영상 센서 기반으로 했는데 뭐 레이저 스캐너나 아니면 부착되어 있는 뭐 센서, IoT 센서 이런 센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특히 이제 비침습적인 그런 센서를 함께 융합한다면 조금 더 정밀한 계측, 그 다음에 변화의 양상에 대한 예측 이런 것들을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 이동형 로봇을 기반으로 또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는 그룹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사람이 가지 못하고 접근하지 못하는 지역에 로봇이 가서 계측하고 비침식적인 센서를 통해서 계측하고 돌아오는 이런 연구들을 계속해서 연구기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능형 세계유산 보존을 위한 그 국가유산청하고 또 이제 이런 지자체 그런 관련 연구기관들이 함께 이런 정책적인 지원과 그다음 연구, 그다음에 산업화해서 실제적으로 실증해서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계속해서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점점 재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발표가 끝나 버렸습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이 자연재해로부터 우리 문화유산을 지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들, 전략들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고요. 저희 순천에 보유하고 있는 갯벌이나 서남사 또 넘어서 우리나라의 산재해에 있는 문화유산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돼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귀한 발제 감사 박수 다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 예정보다 한 10분 일찍 끝났는데요. 잠시 밖에서 커피 브레이크 가주시고요. 4시 10분에 저희 종합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